이제 발표를 하실 핑크 조약님 소개를 드리면은 저하고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어리면 죄송합니다. 약국 연차가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10년 이상 16년 차 약사님이시고요. 지금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요런 이제 본인이 이제 겪은 내용 토대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한번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요런 강의를 한번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너무 제가 PPT 내용을 봤거든요. 너무 좋은 내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근데 우리가 뭐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잘 챙겨도 우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핑크 조양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다들 이렇게 임신에 관해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신 걸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두꺼비 약사님이 저에게 강의를 제안해 주셨을 때 좀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임신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임신 준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꼭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고민도 좀 들어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초조한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네,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저는 31살에 인생의 가장 큰 찬바람을 맞았었어요. 네, 유산을 3번 하게 됩니다. 2번 이렇게 유산을 연달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랑 저 둘 다 문제는 따로 없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3번째, 네, 그때 유산마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임신이 안 되다가 또 인공수정도 시도를 했는데 인공수정도 실패를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대인기피증, 막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나가던 아이들만 봐도 이렇게 좀 눈물이 났었고, 네, 주변에 친구들이 임신을 해도 되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남편도 두고 친구들도 두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4월 말에 오사카로 여행을 혼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본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호텔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관광은 안 하고 2박 3일 동안 그 좁은 호텔에서 처박혀가지고 정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미트 원칙이라는 걸 깨닫고 2달 만에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기본 같은데요. 사실 저는 유산을 3번 할 때까지 이걸 잘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 인생이 그걸 알게 되고 나서 180도 이렇게 바뀐 이유. 지금은 아이 둘이 이렇게 제 옆에 있거든요. 그 바뀐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원칙 꼭 지키셔가지고 이 건강하고 예쁜 아이 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네, 먼저 그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자가 2명 중에 1명, 남자는 4명 중에 3명이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나팔관장애, 배란장애, 자궁경관장애, 자궁내막장애 등등 이렇게 원인을 알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원인 불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미트 요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트가 앞 글자를 따온 건데요. 마인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법,
그리고 eat well, 잘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exercise, 좋은 운동과 임신의 나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take, 이응, 이응, 지읒 5가지. 네, 제가 좀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네, 요거를 이제 초성을 따왔는데 이게 뭔지 맞춰주실 분 계실까요? 네, 벌써 맞추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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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자분들, 그 남편분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남편분들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묻는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오늘 또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게스테론과 코르티솔 이 2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어, 이제 여자의 이 생리 주기는 보통 28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4일째가 이제 배란일인데요.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생리를 하게 되면 떨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자궁 내막을 두텁게 유지를 하고 단단하게 성수시켜서 아이가 잘 자라게, 착상이 잘 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코르티솔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 이 뇌에서 진짜 신호를 보내요. 뭐 이 하이포살라마스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쭉 신호를 보내고 부신이라는 곳에서 코르티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이 프로게스테론과 코르티솔은 같이 나오게 돼요. 둘 다 이 부신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 부신이 엄마예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착한 딸이에요. 얘는 말도 잘 듣고 얌전하고 공부도 잘해. 근데 이 코르티솔은 사고뭉치 아들이에요.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엄청 썩여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코르티솔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딸한테는 신경을 못 쓰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 부신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상대적으로 잘 생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르티솔이 많이 생성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적어져서 임신의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논문을 실제로 보면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 임신이 되는 여성을 비교를 했는데요. 임신이 잘 되는 여성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이 임신이 되는 여성에 비해서 코르티솔 수치가 2.5배 이상 높았대요. 즉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지금 부신피로 증후군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그러니까 이 부신이 피곤한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건데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임신 전에는 73점 정도 나왔고요. 지금은 3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50점 넘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이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한 팩터인데 네, 스트레스 관리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부신을 강화하거나 그러니까 아들을 컨트롤하거나 엄마가 힘이 세져서 딸도 관리를 하고 아들도 관리를 하고 이 2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2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난임과 유산에 대처하는 심리 가이드 책에 따르면 이 난임을 겪는 분, 그러니까 유산을 하신 분들이 일단 충분히 그 애도 기간을 갖고 슬퍼한 후에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제가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크게 했다가 좀 줄여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갖고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6월 7일, 그러니까 제가 4월 말에 그때 오사카 여행을 가고 이제 6월 중순에 임신이 됐거든요. 그 2달도 안 돼서 임신이 됐는데 6월 7일에 제가 썼던 글인데 제가 지금이 엄청난 행운이다. 세상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직전에 좀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무슨 계기가 그 오사카 말고는 없었어요. 뭐 제가 그때 그 전에 뭘 했고 이때 안 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까지는 임신 생각에 되게 매몰되어가지고 엄청 괴롭고 우울증까지 생기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제가 이제 일기를 쓰고 긍정적으로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고 저를 좀 스스로 아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다스리는 방법으로 매일 일기를 쓰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 반드시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나는 반드시 아이를 만날 거고, 오늘 내가 너무 고생 많았고, 나 너무 애쓰고 있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시는 그런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뭐 명상, 뭐 산책, 뭐 그런 것들 있죠. 비슷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다스리는 방법을 꼭 하나 찾으셔가지고 네, 이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부신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힘 세지면 딸도 아들도 컨트롤하기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닌, 홍경천, 비타민 B5,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제품에 이런 영양소들이 잘 배합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 아까 보니까 뭐, 네, 그 88, 3점, 66점, 진짜 높은 거거든요, 점수가. 네, 이런 분들은 좀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에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죠. 네, 바르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임신 준비 때도 그렇고 임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맛있는 게 너무 많지만 네, 이제는 바르게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 세상이고요. 일단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건 이 에스트로겐 수준이 몸에서 과도하게 높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에스트로겐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정교하고 되게 섬세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재적소의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 뭐 또 스트레스, 음식들에 의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오른쪽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리전 증후군,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난소 낭종, 생리주기 불규칙, 유방암, 셀룰라이트, 이게 살도 잘 안 빠져요. 갑상선 결절, 난임 같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고 바르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밥, 빵, 면 이런 거 맛있죠. 맛있지만 최대한 통곡물, 잡곡빵, 통밀빵 이런 것들로 좀 챙겨 드시고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고지방 유제품 요거 대신에 아몬드 밀크, 오트 밀크, 두유로 대체를 해주시고 붉은 고기 대신에 흰색 고기, 생선, 닭고기, 콩, 두부 이런 것들로 가급적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임신 직전에 먹었던 식단이고 맨 오른쪽은 제가 외식 나갔을 때도 이렇게 좀 가급적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좀 저도 진짜 그 아까 여기 보여드린 그 단순 탄수화물, 뭐 고지방 유제품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요. 거의 이것만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대한 노력했고 가급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도록 예, 했었어요.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 많은 일회용품, 그러니까 이 배달 음식 요즘에 많이 드시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거 그런 것들도 이 제노 에스트로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피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콘텐츠 하나를 만들면서 이제 생리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그 임신 준비할 때 그 천생리대 빨아 쓰는 거 있죠. 그거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일회용 생리대를 쓰더라도 유기농 순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 우리 그 Y존은 팔이나 등 같은 일반 피부에 비해서 흡수율이 42배나 높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 응? 네, 중요하고요. Y존이 축하하자. 갖는 생리대만큼은 축하. 유기농 순면 생리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그냥 원 플러스 원 사셨다면 이것부터 바꿔주셔야 되는데 체크 사항이 이 100% 유기농 순면인 거. 그러니까 Y존에 직접 맞닿는 부분이 커버와 날개, 흡수 전부 순면인지. 그다음에 이 표백 처리할 때 이게 표백 처리한 제품은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이런 독성 물질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TCF 제품인지 확인을 해보고 또 SAP 고분자 화학 흡수체를 사용했는지 이게 SAP가 생리혈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되게 엄격하게 관리되는 화학 물질이라서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네, 제품이 괜찮은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직접 조사한 거니까 네,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임신 잘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궁과 난소 상태를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듯이 이 난소 자궁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좀 덜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임신 전에는 잘 모르다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뭐 생리 전 증후군도 별로 없었고 전 다낭성도 없었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임신 유산이 3번 되고 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진짜 건강하지 못한 자궁과 난소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임신 전에는 잘 모르다가 임신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많이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좋고, 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궁 난소가 좀 덜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노력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바빠서 다 어떻게 챙겨 먹어.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그 뭐 정제 탄수화물, 고지방 유제품, 붉은 고기 이런 게 드시는 게 뭐 0점이고 좋은 음식들 드시는 게 100점이라면 우리 100점 식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좋은 음식들로 먹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진짜 아까 말했지만 정제 탄수화물, 뭐 고지방 유제품, 붉은 고기 다 너무 좋아했고 임신 전에 진짜 식단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반 만에 임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노력한 것 뿐이었거든요. 조금 노력했는데 몸이 거짓말처럼 눈치채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고요.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그 임신에 도움되는 식단들 컨텐츠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산부님들도 제가 좀 노파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임산부 WHO에서 적정 칼로리가 3개월까지는 하루에 150칼로리가 플러스고 3개월에서 출산 전까지는 300칼로리 플러스예요. 이게 고작 식빵 한 1.5장, 식빵 3장에 해당되는 칼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산부님들도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임신 때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요. 아이도 태어나는 아이도 폭식증,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BMI는 이 네이버에 키랑 몸무게를 치면 나와요. 근데 그 구글 폼에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어떤 분이 어, 살이 찐 게 이제 임신이 잘 안 될까요? 살이 찌면 임신이 잘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두세 번 하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과체중인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배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 기준으로 BMI 수치가 23, 이게 과체중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네이버에 이제 키 몸무게를 쳐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23 이상이다 하면 좀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엑서사이즈,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체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속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죠. 즉 임신을 잘 되게 합니다. 대규모 연구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거 70만 8,965명의 피험자와 12,580명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고강도 운동은 가벼운 운동보다 불이염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운동은 가벼운 운동보다 불이염을 감소시킨다. 고강도 운동은 중간강도 운동에 비해 불이염을 약간 증가시킨다. 무슨 간장 공장 공장처럼 랩하는 것 같이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가벼운 운동보다는 고강도 운동이 좋고 고강도 운동보다는 중간강도 운동이 더 좋다는 거예요. 중간강도 운동이 무엇이냐 하면 일주일에 30분에서 150분. 저는 이 논문을 찾고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 빡세게 하라고 안 해도 되니까. 저도 진짜 운동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되게 꾸준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고강도 운동은 어쨌든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일주일에 3번, 30분만 숨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근데 이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이제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로 좀 빠르게 걷는 거. 딱 30분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주 3회 30분이 되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아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도움이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보면 운동화 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어려운 일로 늘려나가야지 아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주 3회 30분 빠르게 걷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 시작은 운동화 끈부터 묶고 일주일 정도 운동화 끈을 묶고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10분을 걷고 그 다음 1000보를 걷고 그 다음 주 3회 30분 빠르게 걷고 이렇게 점차 강도를 늘려서 꼭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에 안 좋은 운동도 있다고 해요. 남자분들은 근육 운동,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 있죠. 남편분들. 네, 말리시고요. 고단백질, 쉐이크 챙겨 드시는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고. 또 이제 자전거 타는 거, 그리고 사우나 하는 거. 이런 게 고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정자 생성을 크게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골프 운동이 안 좋다고 하네요. 여성 골퍼는 자연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대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제 5가지 알아볼 거예요. 사실 임신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드시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처음이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이제 한두 알 드시던 분들에게는 5알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엽산이에요. 이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기형을 예방하고 반드시 임신 3개월 전부터 남편분이랑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한국인의 70%가 이 MTHFR이라는 효소가 없대요. 이 MTHFR 효소가 없는 게 아니라 유전자 변이가 있대요. 이게 변이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반 엽산을 먹어도 MTHFR 효소에 의해서 활성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활성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쿼트레폴릭이라고 하는 활성형 엽산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MTHFR 변이가 없어도 변이가 돼도 우리 몸에서 바로 이렇게 활성형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병원에서 한 10만 원 안쪽이래요. 근데 뭐 검사를 해보고 드시는 것도 좋고, 애초에 이런 활성형 엽산을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 400마이크로그램, 임신 준비할 때는 400마이크로그램 권장을 하고요. 이제 임신이 되면 8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을 권장을 하는데,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어차피 조금 더 드셔도 네, 몸에서 필요량을 채우고 나면 소변으로 다 배설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좀 고위험 산모님들 는 4에서 5ml, 4,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까지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진짜 강조를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조혈 영양제입니다. 이게 철분, 비타민 B6, 12 이렇게 있는데요. 태아가 착상이 잘 되려면 이 영양분과 산소가 자궁으로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유산을 하거나 임신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택배 기사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막 먹어도 잘 먹어도 자궁으로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아한테 잘 전달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철분, 비타민 B6, 12는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 챙겨 드시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비뇨 검사 정상이던데 꼭 철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혈 검사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이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 총 양을 측정을 하는 거지,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의 그 질 좋은 적혈구를 측정하지 않아요. 그 혈액의 적혈구 수는 정상일지 몰라도 제 기능을 못하는 적혈구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철분과 조혈 비타민 B6, 12는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철분을 보충하면 배란성 난임의 위험이 감소된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이제 요거는 혈허, 그러니까 이게 빈혈보다 좀 더 큰 개념이거든요.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혈허인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 채팅창에 써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많이 해당돼요. 저는 좀 원래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혈허 체질이고, 네. 이제 8개 이상이 되시면 이 조혈 영양제는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빈혈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는 사실 진짜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말하면 입만 아픈 진짜 너무 중요한 그 비타민 중에 하나고요. 한국인 90% 이상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죠. 임신 준비뿐만 아니라 그냥 루틴하게 챙겨 드셔야 되는 비타민입니다. 네, 비타민 D는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이제 그러니까 난자 주변의 영양세포 증식에도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PCOS,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많고, 임신 후에 이제 뼈 건강에도 도움되고, 태아의 그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과량을 드시면 몸에 축적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드시지는 않으셔야 되는데 루틴하게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챙겨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비오이노시톨. 네, 이것도 진짜 난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라 요즘 좀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일단 PCOS,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시면 무조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이 난소에 있는 이 미트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야 질 좋은 난자가 나오고 이 건강한 아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미오이노시탈은 보통 4,000ml, 4g 정도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통 2,000ml짜리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건 2포 드시고 네, 4,000ml짜리 있으면 1포 드시고 이게 난소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고 배란 주기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PCOS는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5번째로 빼놓은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뒤에 남자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마지막에 해놓은 거고요.
되게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초혼 연령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제 이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구글 폼에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임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큰 요소가 되냐, 팩터가 되냐. 근데 이것도 답변을 드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만 35세 이상부터 노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사회적으로는 만 35세면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여자들 중에 만 35세 다 젊지 않나요, 너무? 근데 이 임신 앞에서는 네, 만 35세 기준으로 보시면 난임 경험률이 확 떨어집니다. 확 높아집니다. 네, 2명 중에 1명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고요. 40세에서 44세에는 72%. 정말 4명 중에 3명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항산화제 복용은 더 중요해요, 지금. 실제로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이랑 임신되는 여성, 그러니까 아까도 봤던 논문인데요.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이 임신이 되는 여성에 비해서 이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즈, 이 환원효소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활성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찌꺼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어떤 게 있냐? 코큐텐,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난자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자의 운동성에도 도움을 주고 네, 우리 몸의 노폐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제품에 이렇게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볼게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 항산화제를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이고, 이 정자가 굉장히 얇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활성산소에 손상받기가 되게 쉽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분들이 활성산소에 더 노출되기가 쉬워요. 뭐 술, 담배 또 더 아무래도 많이 하실 거고 스트레스, 노화, 과식, 오염된 음식물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데요. 1등 정자를 만들려면 정자의 수가 많아야 되고 정자의 운동성이 높아야 되고 정자의 모양이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논문에서 코큐텐이랑 오메가3가 이 정자의 농도,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증가, 정자 모양 개선 이 네 가지를 다 개선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 L카르니틴도 나오고 셀레늄 같은 것도 나오는데 코큐텐 오메가3가 이 네 가지 네, 증상을 다 개선시켰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 뭐 당연히 이제 금연 금주 하시는 게 좋고 활성산소를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금연 금주 하시고 그다음에 사우나, 자전거는 고온 온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네, 가지셔야 합니다. 정자는요, 고온에서 만들어져서 부고온에서 성숙을 하고, 이렇게 부고온까지 모이는데 약 42일에서 76일이 걸린다고 해요. 즉, 임신 준비 2, 3개월 전부터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이제 아내분이랑 엽산 잘 챙겨 드시고, 오메가3, 코큐텐, 항산화제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Q&A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게 구글 폼에서도 문의를 주시고 제가 주변에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근데 임신을 확인한 후로는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태아의 알코올 증후군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건 당연하고 임신 확인 전에 일회성 음주로 아이 수정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임태기를 2주를 봤어요. 2주를 봤는데 내가 만약에 그저께 술을 먹었어.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 뭐 임신 준비가 잘 안 되는 분들 뭐 그러니까 임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실 알코올이 태아의 착상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있어서 네 당연히 술은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커피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커피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네.
근데 이제 임산부님들도 카페인은 하루에 연하게 한 잔 정도는 먹으라고 해요.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프랜차이즈 톨 사이즈 기준으로 한 잔이 150ml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서 드시고 콜라 한 캔 23ml 그리고 초콜릿, 코코아 등에도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연하게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고요.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소량 들어가 있고 또 이 카페인을 빼는 그 디카페인에서 카페인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 염화메틸렌 그런 것들로 화학 처리를 한다고도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페인도 한 잔 이상 드시게 되면 이제 임신 전에도 착상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조심해야 하는 약 이것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지 분배를 억제하는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은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랑 그 유산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제 1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 탈모약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20, 30대 분들도 많이 드시던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하실 예정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불임이나 기형아 출생 같은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을 하고요. 이게 이제 피나스트리드 보통 탈모약은 1mm인데 가끔 가다가 이 전립선 치료제는 5mm거든요. 근데 이 5mm짜리를 이제 잘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자르는 순간, 쪼개는 순간에 이게 여기저기 흩날리고 이게 그 같이 사는 아내분의 피부에 접촉되거나 호흡기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피너스테리드, 둯토스테리드가 이 남자분들 성기능 장애가 그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신을 준비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임신 준비할 때만큼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신 주수별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것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12주까지는 반드시 먹어야 먹고 된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요. 철분은 16주부터 출산 후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이게 이제 엽산도 더 끝까지 쭉 드셔도 상관없고 박사님, 오히려 혈액을 잘 생성하니까 또 철분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혈 영양제 쭉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D, 유산균 이거는 뭐 루틴하게 그냥 임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평생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유산균도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오메가3는 14주부터 36주까지 보통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요즘 최근 논문에는 이제 40주에도 쭉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가 DHA랑 EPA가 구성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EPA가 혈액순환을 잘 시키긴 하지만 이 분만할 때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만 한 달 전에는 끊으라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 항산화제 그리고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면 부신 영양제 이노시톨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 얘기를 해보면요. 본론은 본인에게 맞는 그 스트레스 관리법 찾으시는 거 그리고 바른 음식 먹도록 노력하시고 네, 그리고 주 3회 30분 꼭 운동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항산화제, 엽산, 조혈 영양제, 비타민 D. 요거는 진짜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네, 미오이노시톨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하다면 부신 강화 영양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네,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진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꾸 내 잘못 같고 되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 좀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제가 몸과 마음이 편하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아이가 언제든 찾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지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생겼고 저는 그게 진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아이는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너무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많이 애쓰고 있다고 좀 본인을 되게 다독거려 주시고 좀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천사를 만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